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계단의 집을 했었죠. 2주 전에. 예, 오늘은 인용의 집입니다. 예. 집 시리즈입니다. 예, 헨리크 입센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자, 오늘도 저를 도와서 이야기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예, 이세훈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현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인형의 집에 대해서 우리 상현 쌤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마 이름은 어디서 되게 익숙하게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곡에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그 어떤 방점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현대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무엇보다도 이 주인공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라라는 이 인형의 집의 주인공이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여성 운동의 효시처럼 꼽히면서 노라이즘이라는 이제 말도 탄생을 시켰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노라라는 어떤 여자 주인공이 처음에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그런 나약한 인간에서 사실은 나중에는 스스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순히 이제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하기보다는 사실은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두는 어떤 틀이라든가 어떤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만약 그것이 부당하게 느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런 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극이고, 짧지만 사실은 이 책은 그러니까 모든 고전이 그렇다시피 얘기를 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헨리크 입센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 작가 세훈쌤께서 네. 입센이요? 예.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입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 저기 노르웨이 분이에요. 그래서 저 이거 이름을 읽는데 이거 헨리크 입센이라고 읽는 게 맞겠죠? 이 분이 번역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것도 달라요. 얘기하는 게 그냥 원전 번역이라고 써 있어서. 뭐 원전 번역은 다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헨릭 입센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헨리크 입센이라고 뒤에를 그냥 느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 번역 작품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번역들도 약간 사람 이름들이 약간씩 좀 다르긴 해요. 뒤에 그 자음들을 떼는 경우도 있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노르웨이 출생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뭐 이탈리아로 가서 또 사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이런 작품들 를 쓰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노르웨이가 암울하잖아요. 네, 춥고. 춥고. 근데 노르웨이에서 살다가 이탈리아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태리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격이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 헨리크 입센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인형의 집 말고도 그냥 극작이라는 것 자체에서 아까 상현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작이라는 세계 안에서 되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극작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극작가들이 헨리크 입센의 작품들은 다 한 번씩은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극을 올릴 때도 헨리크 입센의 작품들을 이렇게 약간씩 변형해가지고 올렸던 경험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약간은 물론 이제 궤를 달리하긴 하겠지만 뭐랄까 약간 브레이트나 아니면 유진 오닐 같은 그런 작가들처럼 그렇게 작가들의 작가?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인형의 집을 처음 읽었을 때가 대학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냥 전공은 아니었지만 희곡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희곡 분석 뭐 이런 희곡 읽기 이런 수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 수업에 그 해당 교수님이 커리큘럼을 완전 옛날에 그 소포클레스 이런 거부터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너무 지쳐하는 거예요. 옛날 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제가 수강한 학기에는 입센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센부터 현대극을 다루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면, 내용적인 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 이제 사회극이라고 이제 그 후반 작품기에 썼던 작품들이 특히 이제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인형의 집이라든가 뭐 유령이라든가 뭐 민중의 적, 뭐 들어올 때 이런 작품들이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아주 영향을 많이 주었던 그리고 뭐 의미 있는 1800년대 작품이잖아요. 이게 아마 1879년. 네, 19세기. 네, 1879년이죠. 이때 작품이니까 이때 이미 이 정도의 생각을 당시에 굉장히 그 여성에 대한 그 페미니즘적 시각이 거의 없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을 좀 표현해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생각이 갖고 있는 어떠한 개척성, 진보성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간략하게 스토리 구조를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 노라라고 하는 그 여자 주인공 이제 부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렇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살고 있는 이제 남편이 나오죠. 예, 남편 이름이 헬메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라와 헬메르 사이에서 이제 사단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노라가 헬메르를 위해서 돈을 빌립니다. 근데 돈을 빌리는데 서류를 이제 위조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이제 이 노라의 남편인 헬메르가 은행 총재가 되어지는데 또 대학 동창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얘를 잘라야 돼요. 헬메르가 얘를 자를 것 같으니까 노라를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너 나한테 지금 이런 돈도 빌렸고 남편한테 이럴 거야. 노라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죠. 돈을 빌려주고 이제 서류 조작을 이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두려움에 이제 떨게 되는 과정이죠. 네. 이 과정에 이제 노라의 친구인 어떤 린데 부인이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린데 부인이랑 이제 노라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네. 결국은 이제 파국으로 이제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모든 사실을 노라의 부인인 헬메리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응? 너 부인이 이렇게 나에게 돈을 빌렸고 서류를 위조했어. 이제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또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린데 부인 그 친구인 로라의 어떤 오래된 친구인 그 린데 부인이 그 이 협박하는 남자랑 첫사랑 연인 관계였던 거고. 네. 그래서 둘이 이제 다시 또 사이가 좋아지면서 이 협박하던 애가 협박을 철회합니다. 이런 드라마.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금방 잘 이해하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가 보통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말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금방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가장 이제 격렬한 어떤 재미가 있죠. 이 과정에서 이제 노라가 각성을 합니다. 네. 이 로아의 각성이 이제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이 막 들고 이 변화가 이제 막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 책에 대해서는 또 학생들에게 뭐 혹은 어떠한 내용들에게 뭐 청취자분들에게 좀 이런 걸 좀 주목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그냥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행동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헬메르나 아니면 크로그스타드나 그다음에 뭐 랑크 박사. 랑크 박사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상대편, 그러니까 여성과 대화를 할 때 상대편의 어떤 처지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진 않은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자기가 서포트하려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센이 이제 어떤 걸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런 전형성을 가지고서
이런 전형성이 과연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이런 전형성은 만들어진 건가, 아니면 타고난 건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들이어서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읽을 때는 이 인물의 대사들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 사람은 이 대화사를 할 때 앞에 사람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네, 사연 쓰면 뭐 이 책에서 일단 저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이제 첫 번째는 노라를 어떻게 생각했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요즘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수성도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노라의 심정에 대해서 이제 읽을 당시에도 좀 이해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다 내가 힘들고 했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 노라가 그 결혼 관계를 끝내고 아이들도 모두 사실상 버린 채 이제 혼자 떠나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제 노라가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되짚어가면서 이해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노라가 꼭 잘했다 잘못했다라고는 사실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 캐릭터가 판단을 했는지를 일단 그거를 먼저 이제 주목해 보자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100년도 전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이때 일단 여성들이 어떤 처지였는지를 조금 먼저 짚어줘야지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근데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여행을 이제 가야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남편이 그걸 이해 못 해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있었고 노라가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반응을 하는지를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하면은 마지막에 노라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은 너무 무책임하다라던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이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로서만 존재를 했던 한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하다라던가,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저는 여기서 이제 그 헬메르의 그 사고 체계를 좀 한번 살펴봤어요. 네. 일단은 이제 자기 부인을 종달새라고 부르잖아요. 네, 종달새, 종달새. 뭐 그러니까 소중한 소유물, 나의 소중한 소유물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흐름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너는 나의 소유물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네. 나의 종달새, 너는 나의 소유물,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막 싸우죠. 그래서 정작 이제 부인이 그런 짓을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물론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앞길이 막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막 본색을 드러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색을 드러내서 좀 격렬하게 드러내죠. 예? 그래서 막 이 헬메르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인가? 뭐 이러면서 그가 쓴 말이 정말인가? 세상에 아니야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는 핑계는 그만둬. 당신은 한심도 하지.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요? 뭐 이러면서 연극은 그만둬. 당신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알아? 대답해. 알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깨어난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8년 내내 나의 기쁨이며 자랑이던 그녀가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 아니 그보다 더한 범죄자였다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렇게 흉한 일이었다니. 아니 자기를 구하려고 돈을 빌리고,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기 때문에, 로라의 아버지가 아프시기 때문에 로라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네. 로라가 요런 일을 했다고 막 이런 반응을 격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야 하는 건데, 내가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당신 아버지의 경박한 성향, 드디어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립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거 안 되는데 용감한데?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곤란하지. 그렇죠. 이걸 건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처갓집 장인어른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의 경박한 성향. 그래. 당신 아버지의 경박한 성향을 당신도 물려받았지. 종교도 윤리도 책임감도 없어. 아, 그런 사람을 너그럽게 감싼 대가는 비싸기도 하지. 나는 당신을 위해 그랬던 거요. 그걸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갚는군. 뭐 이건 뭐 거의 그 극한으로 이제 치닫습니다. 그러다가 또 극적 반전 해결이 됩니다. 그 린데 부인이 이제 그 스타크랑 사이좋게 다시 지나게 되면서 다시 차용증도 돌려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문제가 해결되게 되죠.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그 헬메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지 네.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쭉 얘기하더니 나는 당신을 모두 용서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이러면서 또 갑자기 또 얘기가 돌려집니다. 당신은 아내의 돌이 그대로 나를 사랑했어. 통찰력이 부족해서 수단에 대해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을 뿐이지.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고 내가 당신을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아. 나에게 기대면 내가 당신에게 충고를 해주고 인도하겠어. 여자인 당신의 무력함이 당신을 2배로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나는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될 거야. 당신은 내가 했던 심한 말에 얽매이면 안 돼. 그건 내 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놀라서 한 말이야. 노라,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 당신을 용서했다고 맹세하오. 아니 상처는 지가 주고. 그렇죠. 네. 용서는 지가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가 용서를 했대요. 자, 이런 이제 말이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 헬메르의 생각과 더불어 당시의 시대상, 즉 가족 공동체에서의 남편이 부인에 대한 태도가 얘네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시민혁명 이후에도 결국 서구적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남녀의 존재론적 차별이 굉장히 뿌리 깊구나.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였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그러니까 서양이 동양보다 더 심하게 남녀를 차별했던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노라. 당신은 남자의 마음을 몰라. 자기 아내를 용서했다는 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남자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일이지.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거짓 없이 용서했다는 건 말이야. 그럼으로써 여자는 2배로 그의 소유물이 되니까. 그는 아내를 이 세상에 다시 낳아준 거야. 아내는 어떻게 보면 그의 아내이면서 그의 아이이기도 하지. 힘없고 무력한 존재인 당신은 앞으로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나에게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나는 당신의 의지와 양심이 되겠소. 그건 뭐요? 잠실에 들지 않나? 옷은 갈아입었나? 이건 거의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가족 공동체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어떤 지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어떠한 장면이 아닌가 같아서 저는 이게 가장 이 막판에 가면서 저는 조금 약간 지루한 면이 있었어요. 이 소설의 앞부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격렬한 클라이맥스가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드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뒤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러면 이제 막 공격을 또 다시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라가 자각하고 각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또 헬메르가 사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어떤 그런 과정인데 그거는 청취자분들이 직접 읽으세요. 그 장면 읽으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대화 이후 노라가 당신 앉아봐 이러면서 나는 지난 8년간의 일을 이야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너에게서 받을 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받은 반지를 돌려줄 테니 네가 나에게 받은 반지를 돌려달라. 이러고서 반지 하나 딱 받고 쓱 나가죠. 네. 예, 아이도 버리고 이제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자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연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의 노라는 나가서 자신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네. 이 소설이 쓰여질 당시에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이 소설이 쓰여질 당시에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로 병든 남편을 위해서 이건 이제 수표를 위조했던 부인이 있었대요. 네.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런 어떠한 실제 있었던 사건에서는 이 남편이 부인과 이혼했답니다. 그리고 애들을 뺐고 결국 부인은 정신적인 어떠한 슬픔과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떠한 폐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이걸 갖다가 헨rik 입센이 뭔가에 대한 어떠한 가공을 하면서 작품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이거 보시면서 뭐 느끼세요? 뭐 저 두 분 결혼하셨잖아요. 이렇게 경박한 당신의 아버지 이런 말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얻어 맞지 않아요? 뭐 날라오고 요즘 같은 때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 폭력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매맞는 남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말 하지? 이런 그 헬메르가 예.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되게 그러니까 헬메르라는 인간의 어떤 밑바닥을 보여주는 동시에 약간 좀 애잔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형의 집에 내가 하나의 인형에 불과했다라고 노라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헬메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헬메르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자기라는 존재는 남에게 언제나 타인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의미가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막 열받았을 때, 편지 읽고 열받았을 때, 아내가 자기 이제 가겠다고, 당신이 나 때문에 이제 막 파멸하게 하면 안 되니까, 노라가 이제 먼저 떠나겠다고 하니까, 가긴 어딜 가. 네가 가긴 어딜 가. 너는 아무 데도 못 가. 그래서 너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완벽한 가족으로 비춰져기 때문에, 너는 그 연기를 해야 돼. 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결국 자신이란 없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라는 게 결국 텅 빈 사람이었던 거죠. 헬메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 노라에게 이제 애걸복걸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가능성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노라가 거의 없다. 우리는 이제 끝났고 거의 없지만 기적이 일어나면은 모르겠다. 다시 너와 내가 동등한 사람으로 만나서 다시 관계가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가장 마지막 장면에 헬메르가 뭔가 깊숙한 곳에서 뭔가 느껴지는 쑥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은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는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헬메르가 정말 변했을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노라와 같은 어떤 이 정도의 어떤 그 변화와 각성을 겪은 건지 아닌지는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읽기에 따라서 그런 희망적인 부분을 또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물론 그렇겠죠. 예. 특히 생각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노라가 기대했던 거는 그리고 걱정했던 거는 그리고 사실 노라가 이 작품에서 죽음을 좀 암시하는 듯한 행동들을 했어요. 차라리 네,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나의 남편이 헬메르가 은행 총재로서의 어떤 앞길이 막히게 되면은 나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런 어떠한 그 각오를 이제 밝히게 되죠. 가정의 네. 행복을 지키기 네. 위해서. 그때 이제 이 노아가 기대했던 것은 헬메르가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렇죠. 라고 떠안는 모습을 기대했다. 이제 이건 이제 여기 작품에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당시의 여성의 수동성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가족 공동체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 내에서 남녀의 동등성, 공동의 책임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아팠고 내가 이탈리아에 가서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나의 부인이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우리 가족의 잘못이고 결국 그 가족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니까 내가 그러한 잘못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제 사실 노라가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였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전 그래서 여성의 수동성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에서의 남녀의 어떤 평등성에 대한 노라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조금 더 좀 맞지 않느냐. 저는 일단 저는 그렇게 보겠다. 이 로라를 이렇게 왜냐하면 자식 3명을 버리고 자아에 대한 어떤 모습들 속에서 결혼 관계를 깨는 주체적 여성의 상으로 로라를 그렸다면 결국 로라가 남자에게 기대서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네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다시 남편이 보호해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 던지고 나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대목에 있어서는 가족 공동체 내에서의 어떠한 노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바램,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했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걸 이제 기대하는 거죠. 네가 결국은 이 가족 공동체 내에서 가족 구성원의 모든 평등성, 서로 존귀하게 가져야 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노라가 일말 가지고 있었던 가장 마지막 환상은 결국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 다 차치하고라도 남편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걱정을 한다는 게 사실 기대가 사실 더 컸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환상이 마지막으로 무참히 깨졌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라가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지만 그 토르발이 남편이 그 결국 사랑했던 것은 실제 노라라는 그 진짜 대상이 아니라 노라를 사랑하는 노라를 소유한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헬메르도 그것을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질 줄 알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니까, 근데 그것이 깨졌던 순간인 거죠 결국에는. 제가 뭐 저기 여성 해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페미니즘적인 사람들은 좀 많이 이 책을 뭐 많이 보나요? 페미니즘 쪽에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게 이제 뭐 사실 요새는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 책을 보기는 하죠. 근데 이 책이 워낙에 그러니까 그 단계를 깨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책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왜 저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에 단초가 되는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네 생각을 전달하려면 조곤조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하는데 사실상 어떤 문제에 닥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데 네가 지금에 와서 나한테 조곤조곤 얘기했으면 다 됐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운동의 본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페미니즘이 그런 추세, 그런 이제 최근에 페미니즘 운동은 또 그런 추세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노라의 급작스런 이 변화라는 것이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라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그런 생각을 전해주는 책이기도 했던 거죠. 결국은 로라는 살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 로라가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충분히 이 책에서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왜냐면 자신이 8년 동안 헌신했던 사람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의 어떤 장식품적인 삶을 산다면 결국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럼 내가 결국 이 공간과 이 영역 속에서 역할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난 그 역할이 싫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800년대의 여성인데 우리가 1800년대 얼마 안 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참정권이 인정된 것도 1900년대 30년대 정도부터 48년 정도예요. 47년인가? 프랑스도 아마 40년대. 굉장히 우리가 오래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년도 안 됐거든요.
완전한 남녀 평등이 실현된 게 얼마 안 된 거고. 완전한 남녀평등은 실현돼 안 됐고요. 선거권에서. 네, 참정권에서. 네. 아직도 사실 여성 참정권 제한하는 나라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서양에서의 이 여성의 지위는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낮은 상태였어요. 사실 지위라는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헬메르가 나의 소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너무 일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좋다고 따라가는 게 뭐냐면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가서 남편한테 손을 넘겨주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전통이냐면 로마 시대에서부터 시작되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물이. 네, 소유물이니까 내 수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손 숫자 써서 수권이라고 부르는데 얘 이 손의 권리는 나한테 원래 있었어.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재산인 거죠. 재산을 내가 너한테 넘겨주는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이라는 것이 뭐 어떤 계약이냐면 남자와 남자의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거기서 넘겨주는 소유물에 불과한 거죠. 여기서의 노라도 노라의 아버지가 헬메르한테 넘겨준 그렇죠. 거예요. 네. 너 가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권리라는 것 자체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애가 막 지가 막 사인하고 막 예. 아버지 대신 마사지. 응, 막 아버지 대신 막 사인하고 아버지 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조차 헬메르의 경우에는 이해가 안 갔을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를 봤을 때, 그러니까 180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제인 오스틴 있잖아요. 네. 제인 오스틴의 책만 봐도 진짜 그렇게 뛰어난 여성 작가가 쓴 책인데도 그 책의 대부분의 소재들은 재산이 예, 여성들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제인 오스틴 같은 작가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평범한 인물인 노라의 경우는 아예 뭐 그런 생각 자체도 없을 거예요. 나갔을 때까지도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갔다 이런 구체적인 상도 없을 거예요. 그냥 잘못됐는데 그걸 잘못된 것을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그걸 바꾸기 위하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야 돼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선진적이었다. 우리 신라 시대 때 상속했고요. 그 우리 신라 시대 귀족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은 본인의 재산으로 남성을 좌지우지한 적도 많아요. 그리고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의 권한이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조선 중기 때만 하더라도 자녀 균분 상속제였어요. 16세기 때까지. 그리고 아마 서양에서는 아마 이집트가 아마 제가 아는 한 이집트가 역시 여성의 재산권이 상당히 자유롭게 보장된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면서 그 뭐 사실 이 책과는 조금 관계가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게 남녀의 평등 문제를 접근하는 어떠한 일반론적인 견해에서 존재 자체가 불평등한 존재다. 한마디로 여자는 좀 모질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시각이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어떤 서양의 사고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불완전한 남자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 이 얘기는 여자는 불완전한 남자라는 말 속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여성도 아무리 모자란 남성 밑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존재 자체가 모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성에게 그 재산권을 주고 여성에게 상속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는 어떻다? 평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뭐 그 태양, 여자는 달, 이거는 여자가 모질한 게 아니라 음양의 조화를 말했던 거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것도 역시 음양의 조화를 말했던 거죠. 다만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이제 제약을 가하는 거죠. 여자 할 일 따로 있고 남자 할 일 따로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성 역할에서의 불평등을 이제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평등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당연히 조선시대 때 남존여비 사상, 뭐 삼종지도 이것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남녀 차별적인 요소지만 인간으로서의 모질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아주 철저하게 제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여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돼. 남자는 밖의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이제 가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에서 사회적 어떤 역할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졌었던 남녀에 대한 차별이었다면 서양은 좀 화끈하게 아예 존재 자체가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격하다. 우리가 좋아했던 아퀴나스나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구나라는 어떠한 생각을 좀 가졌는데 이제 이 책을 보면은 그 잔상들이 남아서 종달새? 아니 뭐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그러니까, 아닌 거야. 쟤는 왜 사람으로 보지? 뭐 이런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저러지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존재론적으로 그들을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존재는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네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괴롭히는 듯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약간 좀 어떠한 차별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인간에 대한 어떠한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차별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거기는 성도 다 남편 성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응. 예. 집안을 결혼하면? 바꿔버리는 거지. 그게 그런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안에서 남편의 집안으로 너 가져 이렇게 넘겨버리니까 성이 남아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저는 우리 딸 그럼 나중에 뭐 한 몇십 년 뒤, 20년 뒤 만약에 우리 애들 결혼하면 손잡고 입장 안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미 그렇게 안 하는 추세가 그렇죠? 꽤 많아지고 요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둘이 같이 둘이 같이 입장. 주례도 없고. 주례도 없이. 주례가 없어요? 네, 주례도 없고 그냥 둘이 그냥 들어가서 얘 꽁냥꽁냥하고 끝나버려. 요즘에는 주례 없는 결혼식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례를 섭외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요 주례가 나와서 하는 시간을 별로 의미 없어 하는 것 같아요. 피곤하긴 해요. 주례분들이 좀 짧고 유쾌하신 분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길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걸리면 좀 힘들어서 그래요.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이렇게 주례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래 걸리셨나요? 오래 걸렸어요. 근데 물론 좋은 말씀이시고 말씀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좋은 말씀이시겠죠. A4 3장짜리 A4 3장이요. 논문 발표하신 거 아니야? 논문? 강의를 하셨네요. 강의하시고 참 네. 저는 백기환 선생님한테 부탁하려다가 제가 결혼식 날짜를 몰라가지고 저희 엄마랑 정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나는 결혼하면은 백기환 선생님한테 부탁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바람에 저희 동네에 저랑 생각이 다른 국회의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주례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분 저 이름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네 이름이 뭐야 이러면서 저보고 근데 좋은 사람이래요. 처음 봤는데 그래서 갑자기 또 얘기가 뭐 이렇게 되나. 예. 자, 뭐 어쨌든 이런 어떤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 책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빨리 보면 2시간 정도 걸리던데 그죠? 그 정도 시간? 우리 애들도 좀 그 정도 시간이면 학생들도 2시간 정도면은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희곡의 특성상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건 있어요. 네. 이게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감동적으로 보더만요.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게 남녀 평등적인 시각이 될 수도 있어. 존재론적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하늘, 남자는 땅은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음양론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얘들한테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주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남녀 평등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떠한 평등이다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평등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옳음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앞으로 남은 불평등의 과제가 뭐냐면 재산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남녀는 좀 불평등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해소해야 될 어떠한 성차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떠한 불평등의 문제. 요런 어떠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이고 거기에 관련된 어떠한 효시가 될 만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 좀 한번 지어주시죠, 상현쌤.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역시 뛰어난 작품은 처음 읽을 때보다는 반복해서 읽을 때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특히나 이제 이런 희곡이나 고전들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읽을 때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희곡의 특성상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내용이 짧아서 읽으면은 금방 읽는 친구들도 있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감이 잘 안 잡히는 경우에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읽고 제독을 굉장히 권합니다. 사실 이런 희곡 특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은 저희가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하는 게 주변 인물들에 대한 설정이 아주 놀라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린데 부인이라는 캐릭터나 아니면 이 랑크 박사라는 캐릭터는 정말 미스테리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거든요. 오늘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주변 인물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그 중심 인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중심 인물들의 행동을 어떻게 추동하는지 이런 점들을 이제 유념해서 보면은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어떤 그 양성평등이나 어떤 여성주의 이외에도 또 나름의 다른 점들을 읽어내기에 충분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한번 읽고 잘 모르겠으면은 다시 읽으면 반드시 재밌습니다. 네,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예. 아니 뭐 저 쌤한테 얘기한 게 청취자분들께. 네네. 예, 세훈 쌤도 마지막. 저는 이 책을 이제 지금 번역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읽었을 때는 이제 민음사 번역보다는 열린 책들 쪽의 번역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음사 쪽 번역은 약간 딱딱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떤 극장에서 상연을 한다고 쳤을 때 인형의 집을 만약에 상연을 한다고 하면 민음사의 판으로 상연을 하면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의 그런 상연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열린 책들에서 나온 번역으로 치면 그래도 약간은 부드러운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건 뭐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이 열린 책들 쪽의 판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페미니즘을 운동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책을 페미니즘적으로 접근을 할 때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페미니즘 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차별과 불평등 혹은 자신이 원치 않는 삶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먼저 읽어보는 것도 이 책을 읽어나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페미니즘 쪽에 관심이 좀 생기면 저는 페미니즘에 관심이 생긴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저도 읽고 약간 충격받았던 책이 하나 있는데 이갈리아의 딸들이라고 그걸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었거든요. 읽고 나서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 이틀 정도를 기숙사 밖으로 못 나갔어요. 뭔가 내가 해를 입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요? 네. 국어 작문 시간에 그거를 읽었었는데 너무 충격을 먹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한번 읽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고전이에요, 그것도. 아마 그 정도 충격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읽은 청취자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기숙사에서 이틀 동안 못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약간 시점을 바꿔놓은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 지배당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책인데 되게 열심히 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밖에 이렇게 쉽게 못 나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로잡히셨네요. 그러네요. 마치 무협지를 읽고 하늘을 날리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복도를 걸어다닐 때 다리를 쫄쭉쫄쭉 걸으면서 이렇게 가던 그런 것들은 비슷한 어떠한 내용들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책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관심 있었던 책. 이갈리아의 딸들 이런 책입니다. 그렇죠. 예. 자, 청취자분들 오늘 저희 방송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인형의 집이라는 책 결국 집 속에서 내가 인형이 되기를 거부하는 한 여성의 어떠한 삶의 선택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읽힌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저희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연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진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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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